안녕하십니까, 래필입니다. 9월 7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1.39%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1.45% 하락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오늘도 이제 크게 하락을 좀 했고요. 지금 증시가 다시 한번 빠지고 있습니다. 다우 나스닥을 비롯해서 지금 니케이 상해 종합은 이제 보합으로 마무리했지만 계속해서 떨어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 증시가 특히 또 하락폭이 크게 진행이 되면서 좀 아쉽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내일이면 이번 주 마지막 장이 끝나고요. 네, 이제는 추석 연휴가 끝나고 이제 새로 열리게 됩니다. 제가 언급을 드리지 않았던 것이 있습니다. 이번 달은 추석 연휴에 대한 그런 이슈도 있었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런 큰 연휴 전에는 주식 매수세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 와중에 이제 옵션 만기일까지 지금 내일입니다. 네, 옵션 만기일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드리지 않았었는데요. 이 옵션 만기일에 대해서 자, 이번 주 목요일이죠. 내일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내마녀의 날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보통 전날 이렇게 하락을 했을 경우, 네, 최근에 계속 하락을 했을 경우에는 좀 떨어지는 경향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마찬가지로 증시 분위기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그래서 내일 주가에 집착하기보다는 이제 추석 연휴가 끝나고 옵션 만기가 끝나고 이제 새로운 장이 열렸을 때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기다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네, 상당히 이제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2376포인트, 2400선 깨면서 지금 하락을 했고요. 이제 저점 라인부터 네, 고점 라인까지 절반을 넘어서 이제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하면서 지금 저점 라인 근처까지 네, 주가가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반등을 열심히 하면서 올라갔던 그런 종목들이 네, 지금 계속해서 하락세를 겪으면서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갔던 것이 그대로 빠지는 네,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고요. 좀 굉장히 시장 분위기도 좋지 않고 지금 우리나라만의 그런 이벤트도 있었다는 점을 좀 네,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실 우리는 이런 정도의 장을 어느 정도는 네,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상승 이후에 급락 이후에 네, 횡보장이 이어지는 구간에서는 계속해서 올라가지만은 않더라. 그래서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좀 반복하는 그런 횡보장이 만들어질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최저점 라인 2290선, 뭐 2300선 요 정도까지는 이 증시가 많이 내려도 좀 지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접근을 하면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요. 투자자 수급을 보시면은 기관 투자자 2260억 매도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5천억 가까이 매도하면서 지금 9월달 들어서는 계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추세라면 내일도 좀 강하게 매도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 물량이 이제 다 쏟아지고 나면 네, 추석 끝나고 이제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네, 그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그런 매도 물량은 계속 나오고 있다. 네. 거기에 대한 주 이유는 이 환율에 대한 영향도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환율이 이제 옵션 만기가 다가갈수록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환율이 또 9원 올라서 0.65% 올라가지고 1388원까지 올랐고요. 이젠 1400원을 거의 갔다라고 봐도 될 정도로 환율이 치솟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상승 추세는 네, 넘어서서 네, 그대로 더 가파르게 지금 상승을 했고요. 1,400원 이상 올라갔을 경우에는 좀 이제 증시가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좀 금융 위기 때나 아니면은 IMF 때나 좀 그런 위기감이 고조될 때 이렇게 환율이 급등을 했었는데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 지금 만들어졌고요. 뭐 그만큼 이제 미국에 대한 기준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상황은 네, 나올 수 있었다. 네. 우리는 뭐 1300 중반선까지 예상을 하고 좀 떨어질 거라고 봤지만 그 이상으로 좀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증시가 계속 떨어질 것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의 저런 상황은 이미 예상이 되어 있다.
그래서 떨어지는데도 분명히 한계가 있을 거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네, 지켜보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 네, 절반 이상 떨어져서 지금 꽤 많이 떨어졌고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옵션 만기일에 맞춰서 지금 투자자 수급이 좀 빠져나가는 모습이고요. 내일 옵션 만기일에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환율이 먼저 안정화되는 것이 우선인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저점 라인을 다지고 다시 한번 반등을 하는, 그죠? 그럼 수급이 들어오는 것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인 시장이 빠지면서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빠졌기 때문에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래도 추석이 끝나고 새로운 장이 열렸을 때의 움직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국 국채금리 10년물 국채금리는 3.3%로 또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좀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네. 자, 그래서 일단 국채금리 환율이 계속 급등을 해서 좀 증시가 좋지 않은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 것도 있고요. 네, 그런 시장 상황이 좀 안정되는 것이 우선일 거라고 봅니다. 미국 증시는 좀 반등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제 불안불안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유럽 증시도 좀 보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증시 흐름이 또 전체적으로 좀 빠지는 방향으로 가면서 좀 불안하긴 한데요. 그래도 이미 고점 대비해서는 상당히 이제 낮은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충분히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를 했다라고 해서 당장 올라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런 매수 구간을 노리면서 결국에는 다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상승장에 대비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해야 투자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보고요. 네,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1,000원 하락해서 5.24% 하락했고요. 18,100원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오늘도 굉장히 강하게 좀 하락을 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아주 반등을 잘 하다가 지금 완전히 좀 무너지면서 그동안 공들여서 올려왔던 주가를 단 며칠 만에 지금 다 빼버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18,000원도 오늘 위협을 한 상황이었고요. 최근에 이제 블록딜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 그런 증시에 대한 분위기도 굉장히 좋지 않으면서 네, 전체적인 시장이 좀 빠진 상황이었고요. 지금 보시면 일진파워, 환전기술, 한전 KPS, 우진, 오르비텍 이런 대부분의 원전 관련 종목들이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5%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사실상 평균적으로 하락을 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나머지 테마들도 대부분 이제 좀 하락을 하면서 오늘 장은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일 또 옵션 만기일이고요. 내마녀의 날이고 거기에 맞춰서 또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매도 물량이 지금 코스피 전체로 좀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좀 거기에 대해서는 네, 일시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는 좀 숨죽이고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네, 추석이 끝나고 다시 돌아오는 주식 시장에서 어떻게 또 진행이 되는지 네,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최근 연일 좀 하락을 하는 분위기 때문에 어, 좀 굉장히 불만이 많은 분들이 보입니다. 최근에도. 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이 종목 자체를 너무 맹목적으로 믿고 가는 것이 아닌가. 혹은 이 종목은 악덕 기업이다. 블록딜을 했으니 이제 뭐 추가 유상증자라든지 네, 그런 뭐 물적 분할이라든지 네, 그런 또 다른 악재가 있을 것이다. 네, 그런 이제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답을 좀 해드려야 아무래도 네, 여러분들의 좀 간지러운 부분들이 해소가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은 좀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뭐 차트는 이미 추세를 분석하기에는 네, 이미 많이 떨어졌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네,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바닥 라인 그죠? 17,400원 정도로 우리가 잡고 진행을 했었고요. 추가적인 오버 하락이 나왔었던 구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15,000원, 16,000원대 그때는 이제 유상증자 상장을 할 때 그렇게 주가를 하락했고요. 마찬가지로 이때도 코스피가 굉장히 흐름이 좋지 않았을 때 이런 식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까지 무조건 가야 된다. 네,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지금은 상당히 좀 증시 전체가 코스피 전체가 좀 빠지면서 주가가 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흐름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증시가 반등을 한다면 이런 하락분은 빠르게 이제 반등을 시키면서 이런 고를 파는 과정처럼 네, 그런 과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하락에 너무 집중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만 좀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로 더 내려간다면 충분한 매수 기회가 될 수 있고요. 거기에서는 저도 추가적으로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는 이 구간에서 매입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소량을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결국에는 네, 지킬 자리 계속 지켜주면서 횡보를 하고 있다는 게 저는 그게 핵심인 것 같고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좋지 않은 종목들은 이런 바닥 라인을 형성하지 않습니다. 바닥 라인을 깨면서 진행을 하고요. 장기적으로 떨어지는 그런 패턴이 나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좋지 않을 때의 흐름은 이렇게 2010년대 그죠? 2020년 초반까지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움직임이 나왔었고요. 네,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주가를 옆으로 횡보시키면서 형성하지 않습니다. 좋지 않은 종목들은요. 그래서 완전히 이전과는 좀 다른 패턴이 나왔고요.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온다면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좀 기대를 한 상황이죠. 근데 그런 기대 이후에 좀 이런 하락분이 나와서 좀 실망을 많이 하셨는데요. 어, 일단 네, 투자자 수급부터 네, 빠르게 보고 그 다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네, 뭐 시간의 가격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시간의 거래량 크게 없었고요. 오늘 거래량도 1,000만 주 정도. 네, 어제보다 증가를 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증가를 하면서 이렇게 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다 보니 사실 기술적으로는 거래량이 증가를 하면서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옆으로 횡보시키던 그런 60일선이 깨지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추가적인 더 하락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바닥 라인을 깬다, 바닥 라인까지 가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그때그때에 맞게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급을 보시면은 기관 투자자가 86만 주 매도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156만 주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가 이제 또 크게 매도를 하기 시작했고 기관 투자자도 86만 주 매도하면서 상당히 이제 크게 매도를 했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증시가 빠지기도 했고요. 네, 이렇게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가 양매도를 하면서 전체적인 수급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융투자보험,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모두 지금 매도를 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찍어 눌린 상황이고요. 제가 보았을 때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좋지 않아서 블록딜을 해서 이렇게 던진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지금 환율에 대한 급등에 대한 그런 반발감으로 좀 떨어뜨린 경향도 있을 것 같고 혹은 이제 내일이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옵션 만기일 전날에 네, 그런 청산 과정에서 이렇게 기계적인 매도가 나왔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이 주목했던 이제 MSCI 리밸런싱과 그 다음에 옵션 만기일 요때를 이제 벗어나고 나면 그 다음 시장은 이제 당분간은 네, 그런 이슈들이 없기 때문에 순전히 이제 종목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것 같은데요. 일단은 내일도 이런 수급을 보았을 때는 수급에 대한 흐름을 보았을 때는 내일도 매도 물량이 좀 나오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옵션 만기일은 장 마지막까지 동시효과까지 크게 흔들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거래원을 보시면 모관서울이 또 76만 주를 매도하면서 최근에 모관서울이 굉장히 크게 매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며칠 동안 지금 모관서울이 한 400만 주 가까이 지금 매도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블록딜을 좀 연결을 시켜서 그 블록딜을 받아서 네, 이렇게 또 매도를 치면서 공매도를 증가시키는 거 아니냐. 네, 그렇게 충분히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보았을 때는 모관서울이 지금 매도를 해야 되는 움직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내일 옵션 만기일까지 아마 모관서울이 네, 굉장히 많이 매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옵션 만기일 동시효과에 보시면 모관서울이 좀 크게 매도를 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내일 마지막으로 해서 매도가 끝나고 이제 다음 주 네, 추석이 끝나고 시장이 열렸을 때 움직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이 매도 물량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고 내일 정도 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네,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공매도 잔고도 지금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공매도 잔고도 블록딜까지는 지금 계속 감소를 했다가 블록딜이 끝나고 나서 MSCI 리밸런싱이 끝나고 나서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도 859만 주에서 911만 주로 한 50만 주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잔고가 매일 지금 수십만 주씩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네, 벌써 200만 주가 다시 채워졌고요. 네, 추가적으로 지금 9월 7일자로 공매도 거래량도 한 70만 주 가량으로 꽤나 이제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잔고가 계속 증가를 좀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네, 꾸준히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증가를 하는지 지금 일시적인 저런 무관서울 매도와 함께 그런 옵션 만기일 정상과 함께 저런 공매도가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 이후 그 다음 주 시장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네, 공매도의 잔고는 증가를 하고 있다. 이 정도만 좀 이해를 하시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두산 에너빌리티 대차잔고죠. 네, 대차잔고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대차잔고도 지금 여긴 나와 있진 않지만 네, 지금 상위 종목으로 좀 뉴스 네, 여기 보시면은 네, 거래원이 나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체결이 95만 주, 상환이 70만 주. 그래서 증감은 한 25만 주 정도 증가했고요. 크게 많이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잔고는 2,895만 주 정도로 네, 대차 잔고가 진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오늘 신용융자, 네, 신용이 풀렸습니다. 드디어 풀려가지고 130만 주 신규로 들어와서 네, 신용 잔고가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감소했던 것은 네, 이렇게 스팸 종목으로 지정이 되어서 투자 주의로 인해서 네, 5일 동안 신용거래가 중지되었기 때문에 저렇게 감소를 했던 것 같고요. 지금은 풀린 날부터는 또 이렇게 급격하게 신용잔고가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추적 물량은 155만 주 매도해서 오늘 거의 비슷하게 진행이 되었고요. 네, 최근 연일 매도가 나오면서 지금 보유율 자체는 12.08%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마찬가지로 네,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크고 그 다음 주 시장 옵션 만기일이 지난 시점부터 네, 투자자의 수급과 거래원을 좀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좋지 않게 지금 이번 주를 마무리를 할 것 같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분들이 이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그런 포인트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맹목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닌가? 네, 맹목적 투자를 하는가? 그죠? 맹목적 사랑, 그죠? 종목과 사랑에 빠졌다. 뭐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이제 최근 하락 구간 동안 그렇게 얘기를 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리고 너무 긍정적인 얘기만 한다. 부정적인 얘기도 해라. 이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투자를 하기 시작한 것은 2020년부터입니다. 횟수로 따지면 2020년, 2021년, 2022년 거의 3년째 지금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때 동안 유상증자를 2번 겪었고, 그러고 합병 1번 겪었고요. 그다음 신주인수권 부사채 상장 2번 겪었고요. 그다음에 블록딜까지 지금 또 1번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많은 것들을 겪으면서 결국에는 주가가 저는 올라가고 있었다라고 확인을 했고요. 분명히 지금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23,000원에서 18,000원으로 지금 떨어지긴 했습니다. 근데 제가 보았던 2020년 때는 이 18,000원도 굉장히 비싼 가격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끌고 왔을 때 지금의 이 가격이 형성이 되었고요. 분명히 그 2, 3년이란 것은 긴 기간이 될 수도 있고 짧은 기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개개인의 기준에 따라 최근 1년 정도를 보시고 이 종목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분명히 이제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분명히 경영인의 네, 그런 불쑥 찾아오는 그런 소식들, 유상증자라든지 그런 블록딜, 네, 경영진의 그런 리스크가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네,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경영진에 대한 리스크가 지금 기업 상황이 굉장히 좋아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두산이라는 그룹 자체가 이미 굉장히 좋지 않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전에는 2019년에는 두산에 대한 부채 비율이 365% 정도 수준이었고요. 지금은 100%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네. 그 과정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 리스크라고 얘기하는 유상증자, 뭐 합병, 그다음에 뭐 그룹사 매각,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요. 네, 그 과정을 통해서 지금 극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켜보는 것은 이 재무 개선에 대해서도 분명히 인식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플러스 알파에 대해서 이제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플러스 알파 때문에 지금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플러스 알파에 대해서는 제가 3년 동안 계속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제일 큰 소식부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우디 네옴시티. 이 네옴시티는 당연히 뭐 얘기가 나온 지는 좀 되었습니다. 사우디에 굉장히 크게 투자를 한다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11월 달에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가 방문을 하겠다라고 공식화되면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감으로 투자되는 금액이 650조 원이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제조업으로 그리고 건설 쪽으로 굉장히 강한 국가이기 때문에 직접 찾아와서 그런 투자 유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네옴시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제2의 두바이라는 네옴시티는 사우디아라비아 서부 지역에 저탄소 친환경 스마트 도시를 짓는 프로젝트다. 사우디아라비아는 650조 원을 투입해서 제2의 두바이 건설을 목표로 서울 면적의 44배 크기의 신경제 혁신 도시를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200만 명, 2045년에는 900만 명을 유치하는 목표로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인프라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네옴시티를 단순히 650조라고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네옴시티, 시티 자체를 사막에서 시티를 그죠 도시, 대도시를 형성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럼 이 대도시를 형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첫 번째, 우리나라의 대도시, 뭐 특별시라든지 광역시를 보시면 주변에 물이 있습니다. 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가 돼야 됩니다. 배수. 급수죠. 네, 급수가 돼야 되고요. 그래서 물을 공급을 할 수 있는 그 강이 있어야 되는데 사막에는 강이 있습니까? 강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어디서 끌어오느냐? 바닷물을 끌어올 겁니다. 네. 그래서 바닷물을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꿀 수 있는 해수 담수화 플랜트가 분명히 필요하다. 근데 그런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 사우디 쪽에 매년 해수 담수화 플랜트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더라. 그래서 얼마 전에도 한 7천억 가까이의 그런 수주를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추후에 그 몇 명이죠 아까 900만 명 그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그 물을 만들기 위해서 해수 담수화 플랜트가 굉장히 크게 지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죠? 전기가 있어야겠죠.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전기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발전 플랜트가 있어야 되고요. 그 발전 플랜트가 지금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것이 태양광, 그다음에 해상풍력, 그다음에 원전입니다. 이 세 가지 최근에 가장 핫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 중에 사우디가 원전, 특히 SMR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SMR을 통해서 수소를 생산을 할 수 있거든요. 사우디의 이 네옴시티는 친환경, 말 그대로 친환경입니다. 그래서 친환경 경제 혁신 도시이기 때문에 그 수소를 통해서 순환되는 그런 도시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 생산 기반이 필요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수소 생산을 하면서 에너지를 동시에 생산할 수 있는 SMR이 상당히 큽니다. 태양광은 수소를 생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당연히 좋은 에너지원이긴 하지만
SMR도 상당히 크게 검토가 되고 있다는 점. 그 중에 사우디가 이제 1200메가와트급인가요? 그 두 개 원전을 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영역에 많은 에너지원을 확실한 에너지원 그죠? 저 많은 인구가 확실하게 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원전이 거의 필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첫 번째가 해수 담수화 플랜트가 필요하다고 했고 그 다음에 원전과 비롯해서 그런 에너지 플랜트가 발전 에너지 플랜트가 필요합니다. 태양광이 있더라도 그런 ESS와 같은 대용량 에너지 저장 장치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았을 때는 분명히 두산이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사우디와 우리나라의 그런 원전에 대한 협력은 굉장히 밀접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원전에 대해서 내부 원자로를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은 두산 에너빌리티 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필요한 것은 이제 당연히 이제 건설이죠. 인프라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건물과 그 다음에 그런 생산 시설이 마련이 되어야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많은 건설사, 현대건설, 뭐 대우건설, 뭐 GS건설 이런 건설사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룹사의 완전체는 아니지만 두산건설도 건설 역량이 세계 33위거든요. 시공 역량이 34위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비중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건설도 여차하면 뛰어들 수 있을 만큼 지금 건설에 대해서 주목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 세 개로만 보았을 때 이 네옴시티를 진행함에 있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모두 진입이 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그 중에 해수 담수화 플랜트, 원전 이쪽 이런 기술은 거의 독보적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는 시장에 진입하기가 유리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런 기술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도 오늘 나왔는데 폴란드와 이제 루마니아의 소형 원전 동맹을 이제 구축을 하고 있고 두산과 뉴스케일 파워가 이제 이렇게 웃는다라고 되어 있죠. 뉴스케일 파워에 대한 SMR이 최근에 이제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 대형 원전에 대한 수요도 지금 늘어나는 이유가 에너지에 대한 공급 차질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지금 원전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차세대 SMR인 그런 에너지원을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SMR 시장은 예상치가 2030년까지 거의 600조에 달할 정도로 커질 수 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 중에 지금 현재 전 세계 유일하게 딱 한 군데 지금 SMR을 납품할 수 있습니다. 설계 검증, 안전성 검증이 된 완료가 된 SMR, 뉴스케일 파워 SMR이고요. 요 SMR이 이제 경수로를 그죠? 기존 대형 원전의 원리와 동일하게 진행이 되는 SMR이기 때문에 축소 버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위험성은 1000분의 1 정도로 떨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차세대 에너지원이 이제 SFR 그런 물 대신에 나트륨을 이용해서 그렇게 돌린다든지 아니면은 초소형 SMR이라든지 그런 차세대 SMR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주목받고 있는 것은 뉴스케일 파워고요. 그 뉴스케일 파워에 대해서 두산이 독점적으로 지금 원자로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케일 파워에 대한 지분 투자를 1200억 가까이 진행을 했고요. 거기에 대한 지분 수익은 상당합니다. 지금 잠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말고 SMR에 대한 시장을 보시면 최근에 이제 주가가 굉장히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정신없이 흔들리고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바닥을 형성하고 또 올라갔습니다. 어제도 그렇고요. 그래서 최근에 계속 평균적으로 14달러, 13달러, 15달러 요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요. SMR도 지금 상장 대비해서 상당히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미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지분 수익은 상당히 크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뭐 지분 수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SMR이 저렇게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주목받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두산이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고 거의 유일한 이런 원자로 관련 협력사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고요. SMR을 검토하는 국가가 폴란드, 루마니아뿐만이 아니고 점점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확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SMR을 462메가와트 규모로 지금 이제 건설을 할 예정으로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은 76메가와트급 모델일 겁니다. 하나당. 그래서 한 6기 정도로 네, 건설이 되는 것 같고요. 폴란드, 루마니아도 각각 이제 6기 정도, 네, 많으면 이제 12기까지 네, 건설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개만 보더라도 상당히 이제 시장이 커 보이죠. 지금 당장으로 보더라도.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원전 해체 시장이죠. 원전 해체 시장도 이제 곧 다가올 겁니다. 네. 지금 당장 가시화된 것은 아니지만 그 원전 해체에 대한 기술을 이미 독일의 그 기업으로부터 두산 에너빌리티가 영향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전 해체를 하고 나서 그 핵연료를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캐스크에 대한 기술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뛰어납니다. 네, 그래서 이미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점. 그리고 대형 원전에 대한 그런 검토가 지금 폴란드 원전, 체코 원전, 사우디 원전, 영국 원전, 네덜란드 원전, 뭐 필리핀 원전, 남아공 원전,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괜히 2030년까지 목표치를 그렇게 높인 것이 아니고요. 분명히 네, 유효한 그런 목표치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단순히 주가를 보고 투자를 한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 사서 올라가야 된다라고 기대를 하고 산 것도 아니고요. 이런 전체적인 산업에 대한 흐름과 그런 산업의 흐름에 대해서 기술력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 기술력이 아무나 따라할 수 없는 독보적인 기술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고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2020년부터 끌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맹목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이제 뭐 굳이 좋지 않은 소식이라고 한다면 요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포리자 원전에 대한 리스크가 지금 커지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전력선이 단절되었고 IAEA 사찰 결과를 이제 오늘 발표를 했는데 네, 지금 이제 방사능에 대한 유출은 없지만 그런 핵 연료에 대해서 좀 손상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그런 폭격이 없어야 될 거고 거기에 대해서 자포리자 원전에 대해서 비무장지대로 설정을 하자라고 지금 공식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 상황에 대해서는 사고가 터지면 이제 원전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좋지 않아지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 한 면만 지금 바라볼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그 시장 상황이 에너지에 대한 위험성도 있지만 그런 에너지에 대한 수급이 차질이 빚어지고 있고 그런 에너지에 대한 안보가 이제 위협을 받고 있다 보니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원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기술이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많이 가지고 있고요. 저는 당연히 이 시대의 흐름을 맞게 성장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얘기를, 네, 답변을 드린 거고요. 두 번째 얘기는 이제 두산 그룹 자체가 악덕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아까 그 두산에 대한 좋지 않았던 시절들을 얘기를 드리면서 그 시절들에서 이제 부채 비율을 낮춰가는, 그죠? 3조 자구안을 하면서 그런, 부채를 상환시키는, 네, 그런 과정을 겪어가며, 네,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 과정의 일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기습적으로 블록딜이 좀 나오긴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그럴 수도 있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이제 환율이 급등을 하면서 저도 환율이 정말 기가 막히게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 환율이 급등을 하면서 금리도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런 상황이 좀 불안해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두산 입장에서도 최근에 이제 두산 테스나를 좀 다소 무리하게 매입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리스크가 좀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이제 자금 확보를 좀 하고자
했음을 네, 그렇게 좀 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다른 뜻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무튼 현금 확보에 대해서는 유동성 확보를 했기 때문에 크게 나쁜 상황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입장에서 이제 두산에 대한 반기 보고서를 보았을 때요. 연결 재무제표로 보겠습니다. 연결 반기 보고서를 보게 되면 계속 이제 유동 비율이 나옵니다. 뉴스에 이제 유동 비율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유동 비율을 어떻게 구하느냐? 어, 유동 자산에 대해서 유동 부채에 대한 비율입니다. 그래서 유동 부채 나누기, 유동 자산 나누기 유동 부채를 하시면 유동 비율이 나오게 되고요. 지금은 거의 딱 100% 정도네요. 그래서 100% 수준이면 크게 무리가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상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지분을 매각할 만큼 저렇게 유동 비율이 좋지 않았나,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은 좀 의문입니다. 네, 지금 여기 보시면은 개별로 보았을 때 저건 이제 연결 재무제표였고요. 개별로 보았을 때도 유동 자산 대비 유동 부채가 뭐 심각하게 떨어지는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한 80% 정도가 보이네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는데, 뭐, 단순히 이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라든지 그런 경기 침체를 우려해서, 네, 회사 차원에서 미리 이제 차입금을 상환하자, 뭐, 이렇게 된 걸 수도 있고요. 아무튼 뭐, 조금은 아쉬운 그런 소식이긴 했습니다. 자, 그래서, 네, 두 번째 답변도 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세 번째, 이제, 블록 딜이 나왔으니, 그 다음에 이제, 뭐 추가 유상증자라든지 물적 분할에 대한 소식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소식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길게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네, 먼저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그런 유동 비율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기 보고서고요. 어, 요거는 이제 연결로 보면 당연히 100% 정도로 나오게 되고 한번 먼저 볼게요. 두산 바켓이 있기 때문에 유동 자산이 이제 요 정도로 나오고 유동 부채죠. 유동 부채도 요 정도로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비율로 따지면 100% 이상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이다라고까지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위기까지는 아니다. 위기는 아니다. 이렇게 보통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 대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된 상황이고요. 개별로 이제 재무제표를 보았을 때는 유동 자산, 유동 부채를 이제 비율로 좀 계산을 해보았을 때 한 76% 정도가 되네요. 그래서 뭐 두산 개별과 거의 유사한 상황으로 좀 인식이 되고 있고요. 그 말씀드린 김에 좀 보시면은 유동 부채에 보시면 네, 단기 차입금이 이제 1조 한 4천억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작년 말 기준으로는 3조 2천억이었고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단기 차입금이 많이 줄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초과 청구 공사가 좀 이제 비중이 늘어나면서 유동 부채가 좀 늘어났는데, 아무튼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굉장히 위험한 정도는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 유동 부채 쪽 속에 이제 단기 차입금이 1조 4천억이라서 좀 부담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전에 이제 증권 실행 발행 실적 보고서입니다. 이거는 유상증자를 했을 때 조달된 자금의 사용 내역을 이렇게 계획을 했었고요. 거기 보시면은 이제 올해 2022년에 다가오는 그런 단기 차입금에 대해서 이렇게 네, 정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9월이죠. 9월이면 이제 이것을 이제 다 상환을 했을 것 같고요. 나머지 10월에 돌아오는 금액이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한 5천억 정도가 되네요. 그래서 5천억 정도를 지금 단기 차입금으로 네, 상환을 해야 되는, 혹은 이제 그걸 뭐 추가적으로 뭐 만기를 네, 연장을 시켜서 네, 이자를 추가적으로 더 내든지, 최근에 이제 이자율이 올랐기 때문에 저런 두산의 지주사의 그런 흐름을 보았을 때는 단기 차입금을 좀 빨리 갚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 금액 이외에 나머지 금액은 이제 이렇게 네, 투자 금액으로 한 6천억 정도를 잡았었고요. 네. 그래서 유상증자에 의미가 있었던 것이 부채 상환만 진행한 것이 아니고 저런 신규 분야에 투자를 하는 것에 대해서 진행을 했다라는 것이 의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았을 때는 네, 이때는 이제
작년 말이고요. 네, 사업 보고서입니다. 2021년 사업 보고서인데 요때 이제 재무제표를 그 두산의 개별로 보시면은 요때는 이제 유동 자산이 요렇고요. 유동 부채가 요렇습니다. 그래서 유동 비율이 50%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저 때는 이제 위기라고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단기 차입금 자체가 3조 2천억 정도로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때는 이제 이 정도 재무제표라면 추가적인 유상증자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네, 아직은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유상증자는 없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자, 거기에 대한 추가 근거로 해서 자, 2년 전 위기 반복 들어왔나 이런 얘기로 이제 해서 이 멘트를 한번 보십시오. 공정거래법상 지주사는 상장 자회사의 지분을 최소 30% 이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두산은 이번 블록딜을 통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지분을 30.5%까지 낮췄다 라고 합니다. 제가 이걸 왜 보여드렸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유상증자,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했을 경우 그죠? 저번 유상증자 때도 두산이 그 본인의 할당된 그죠? 두산에 할당된 그 주식을 다 유상증자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금액이 부담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일부분을 신주이수권을 블록딜로 매각을 했습니다. 그때도 네, 그때도 이제 블록딜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블록딜에 대한 물량을 누가 받았느냐 막 그런 얘기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금 그런 경험이 있었고요. 그래서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두산이 참여하는 지분보다 나머지 플러스 주주가 구주주가 참여하는 지분이 훨씬 많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두산에 대한 지분이 지금 30.5%보다 떨어져서 29%대로 진입할 가능성, 28%대 뭐 그 이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가적인 유상증자를 할 수 없는 이유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만약에 한다라고 한다면 굳이 한다라고 한다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두산 지주사가 직접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지분을 네, 100% 가져가야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그런 자금도 조달을 하고 그런 지분도 유지를 하면서 저 법에 위배가 되지 않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유상증자를 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는 것이 첫 번째는 유동 비율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 두 번째는 네, 저런 대주주에 대한 지분이 지금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진행했을 때 대주주에 대한 지분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전에 기사를 보았을 때는 두산 자체가 이제 유동 비율 100%를 돌파했을 때 재무 건전성에 이제 청신호가 들어왔다라는 얘기를 할 만큼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까 보시면 두산 전체 연결로 보았을 때 98% 수준이었거든요. 99%. 그래서 지금 재무제표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냥 단지 앞으로에 대한 그런 미지수, 시장에 대한 미지수를 좀 대응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이 지분을 정리했을 이유도 있을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지분 이외에도 사실 두산의 그 자회사, 두산의 그 자사주도 있었지만 두산 에너빌리티를 정리한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런 수요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수요가 없었다면 그런 블록딜을 할 수 없었을 거고요. 그래서 어떤 의도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의도는 네, 100% 우리가 파악을 하지 못하지만 분명히 지금 이 정황상 블록딜 이후에 추가적인 우리가 굉장히 싫어하는 네, 주주 배정 유상증자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대한 답변을 해 드렸고요. 지금은 단지 주가만 좀 하락을 한 상황이고 좀이 아니고 좀 많이 하락하긴 했습니다. 근데 그 하나만 지금 장이 다 올라가고 다른 종목 다 올라가는데 두산만 떨어진다고 한다면 종목 탓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처참하게 지금 증시가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옵션 만기일에 맞춰서 지금 떨어지는 것인지 네,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보자라고 말씀드리고요. 맹목적인 투자가 아니고 분명히 근거 있는 투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장 상황이 이제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화가 점점 되고 있고 시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연말까지 바라보자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은 주가가 올라가든 떨어지든 우리가 목표하는 가격까지 오지 않는 이상은 크게 매매할 이유도 없고요. 네, 흔들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본다면 이제 저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저점 라인, 그죠? 15,000원 라인이라든지 16,000원 라인, 요 라인이 이제 깨지는지 정도만 좀 확인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요. 네, 이 시장이 좋지 않아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우리의 상황은 바뀐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가만 그냥 바뀐 것이고요. 떨어진 주가는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마지막 옵션 만기일 잘 마무리하면서 네,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